아빠, 나야. 문 좀 열어줘.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아, 아영아, 떨리는 손으로 체인을 걸어둔 채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복도에 희미한 비상등 불빛이 틈새로 들어왔고 그 빛 속에서 제 딸이 서 있었습니다. 후드 아래로 삐져나온 머리카락에는 이슬이 맺혀 있었고 운동화는 진흙투성이었습니다. 아빠, 제발 나 죽은 거 아니야. 믿어줘. 그 말을 하는 아이의 눈동자가 절실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조금 더 열었고 떨리는 손을 뻗어 아이의 손끝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차갑고 굳어 있어야 할 그 손이 체온이 있었습니다. 맥박이 뛰고 있었습니다. 꿈도 환상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믿기엔 제 가슴에 묻은 아이였습니다. 심장이 두 갈래로 찢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성은 불가능하다고 소리쳤지만 부성은 내 아이다라고 울부짖었습니다. 뼈만 남은 것 같은 가벼운 몸이었지만 분명 살아있는 무게였습니다. 내 장례를 내가 치렀다. 어떻게 살아서 여기 온 거냐?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분노인지 안도인지 혼란인지 구분할 수 없는 감정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딸은 눈가에 멍든 자국이 보였고 목에는 옅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죽은 척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거실로 들어와 불을 켜자 아이의 상태가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한 달은 굶은 것 같은 몰골이었고 손톱 밑에는 흙이 끼어 있었습니다. 제가 물 한 잔을 건네자 아이는 두 손으로 컵을 감싸쥐고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목이 꿀떡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아빠, 내 남편, 아빠가 알던 그 사람이 그냥 사위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교주예요. 사이비 집단의 교주요. 교주라고?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으면 모든 병을 고칠 수 있고 영생도 얻을 수 있다고 설교했어요. 암이든 치매든 병원에 가지 말고 의식만 받으라고 했고 미래가 불안한 사람들의 약한 마음을 파고들었어요. 신도들 앞엔 늘 똑똑하고 잘나 보이는 사람들이 서 있었죠. 의사, 변호사, 교수, 검사, 명문대 출신이니 안심하라고요. 딸이 잠시 숨을 고르는 사이 저는 부엌에서 수건을 가져와 아이의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수건에 흙과 피가 묻어났습니다. 탈출하려 하면 집행자들이 나서요. 열댓 명은 기본이고 더 있을지도 몰라요. 군대처럼 움직여요. 잡히면 창고에 가둬 굶겨요. 죽기 직전까지 다시는 안 나가겠다고 무릎 꿇고 빌 때까지. 저는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전직 형사의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언제 어떻게 죽은 척을 한 거야? 그런 일이 있으면 아빠한테 먼저 알렸어야지.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속은 들끓고 있었습니다. 거기서는 철저하게 외부와 격리돼요. 들어갈 땐 자유지만 나가는 길은 없어요. 딸이 떨리는 손으로 후드티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그날 밤 차를 훔쳐서 산길로 달렸어요. 가드레일 없는 커브요. 속도를 올려 나무를 들이받기 직전 문을 열고 몸을 던졌어요. 풀숲으로 구르며 온몸이 찢겼는데 바로 뒤에서 차가 굴러 떨어져 터졌어요. 불길이 훅 올라왔고요. 교단도 세상도 제가 죽었다고 믿게 되었죠. 그래야 살아서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요. 저는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칠고 상처투성이인 그 손을 제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됐다. 충분하다. 살아 돌아왔으니 나는 그걸로 됐어. 하지만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 그 사람들이 절 찾아오면 어떡하죠? 내가 지금 여기 있다는 걸 알면, 남편이 눈치라도 채면. 딸의 온몸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이빨이 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저는 담요를 하나 더 가져와 딸의 어깨에 둘렀습니다. 아무도 여기 못 와. 내가 있잖아. 아빠는 모르셔요. 그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았다. 내가 해결할게. 아무도 너한테 손 못 대. 약속한다. 딸을 재워둔 새벽, 저는 후배 박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배님, 새벽 4시에 무슨 일이십니까? 준호야, 지금 당장 나와봐야겠다. 제 목소리의 무게를 알아챘는지 준호의 목소리가 단번에 또렷해졌습니다. 이불을 걷어차는 소리와 함께 옷을 입는 부스럭거림이 들렸습니다. 사건입니까? 어디로 가면 됩니까? 우리 집 앞 공원. 30분 안에 와라. 저는 안방을 살짝 열어 딸을 확인했습니다. 아이는 소파에 웅크린 채 잠들어 있었는데
잠결에도 인상을 찌푸리며 가끔 몸을 떨었습니다. 담요를 하나 더 덮어주고 나서 저는 검은 점퍼를 걸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머리는 부스스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형사팀장이 된 이후로 더욱 단단해진 얼굴이었습니다. 선배님, 얼굴이 왜 그러십니까?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저는 담배를 한 개비 꺼내 물었습니다. 아영이가 살아있다. 준호의 몸이 굳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지만 동시에 제가 농담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선배님, 제가 장례식장에 같이 있었습니다. 화장까지 제가 지켜봤고요. 나도 알아. 하지만 몇 시간 전에 우리 집 문을 두드렸다. 저는 딸이 털어놓은 모든 것을 준호에게 전했습니다. 사위가 사이비 교주라는 것, 가짜 교통사고, 교단의 실체까지. 준호는 중간에 한 번도 끼어들지 않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형사의 습관이었습니다. 그 개새끼가 준호가 이를 갈았습니다. 그는 아영이를 조카처럼 아꼈던 후배였습니다. 선배님, 당장 압수수색 영장 신청하겠습니다. 안 돼.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호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준호야, 그 교단 이름이 세빛치원이다. 들어본 적 있나? 준호가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3분쯤 지나자 그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이거 장난 아닌데요. 겉으로는 자선치유 모임으로 등록돼 있고 후원금은 법인 여러 개로 쪼개놨습니다. 신고가 들어와도 자발적 신앙 프레임을 씌워요. 내부자 진술, 감금물증 혹은 현장 영상이 없으면 영장도 빡빡합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0년 형사 생활에서 이런 케이스를 몇 번 봤습니다. 돈과 권력으로 법망을 피해가는 놈들이었습니다. 정면 돌파는 불가능했습니다. 방법은 준호가 잠시 고민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부에서 증거를 만들어 오셔야 해요. 내부자 진술이면 더 좋고요. 하지만 선배님, 이건 너무 위험합니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았다. 준비해라. 내가 들어간다.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준호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선배님, 혼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선배님이 형사 그만두신 지 5년입니다. 이제 62살이시고요. 거기 집행자들이 열댓 명이라고 하셨잖습니까? 젊은 놈들일 겁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담배를 발로 비벼 끄고 일어섰습니다. 준호야, 내 딸이 죽은 척하고 숨어 살았다. 그 지옥에서 간신히 빠져나와서 나한테 왔어. 그런데 아비가 가만히 있으란 말이냐? 그래도 방법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팀을 꾸려서. 준호가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공식 루트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선배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은 마음도 컸을 겁니다. 그럼 최소한 제가 뒤에서 백업하겠습니다. 도청 장비도 준비하고 응급 상황 때 바로 들어갈 수 있게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뒤에서 100원만 좀 해줘. 혼자 영웅놀이 하지 마세요. 준호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걱정 마라. 나도 목숨은 아깝다. 증거만 확보하고 바로 나올 거야. 준호야, 한 가지만 더 부탁하자. 아영이 새 신분 만드는 것 좀 알아봐라. 법적으로 죽은 애라 이대로는 살 수가 없다. 그건 제가 아는 행정 쪽 사람이 있으니 알아보겠습니다. 선배님은 제발 무리하지 마십시오. 준호가 돌아간 후 저는 한참을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고 하늘이 서서히 밝아왔습니다. 형사 시절이라면 팀을 꾸려서 치밀하게 작전을 짰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혼자였고 시간도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딸이 깨어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물을 마시고 있던 아이가 저를 보자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디 가셨어요? 아빠? 바람 좀 쐬고 왔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라면을 2개 끓였습니다. 뜨거운 국물을 마시며 딸을 바라보니 아이는 젓가락질도 제대로 못할 만큼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해결할 테니 너는 걱정하지 마라. 딸이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과 희망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아빠, 혼자 가실 건 아니죠? 저는 대답 대신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거짓말은 하고 싶지 않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며칠 뒤 밤 딸이 알려준 창고 위치를 확인하려고 산기슭 회관을 보던 중 어둠에서 찰칵 소리가 났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는 고요한 밤 공기를 가르며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소리 없이 몸을 낮추고 발소리를 죽이며 소리가 난 방향으로 이동했습니다. 저는 소리 쪽으로 몸을 돌렸고 안경 낀 남자가 허겁지겁 카메라를 숨겼습니다. 30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검은색 바람막이에 청바지 그리고 목에 걸린 전문가용 카메라가 어둠 속에서도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망원 렌즈가 달린 그 카메라는 싸구려가 아니었습니다. 남자는 저를 발견하자 본능적으로 뒷걸음질을 쳤고 나뭇가지를 밟는 소리가 바스락거렸습니다. 뭐야, 넌 누구야? 제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이곳에 있을 이유가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교단 사람이거나 아니면 저처럼 무언가를 캐는 사람이거나. 그가 두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를 놓지는 않았습니다. 기자의 본능인지 증거를 지키려는 집착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모습이 묘하게 제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그러는 아저씨는 누구신데요? 반격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한 발 더 다가갔고 남자의 얼굴이 좀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수염은 며칠 깎지 않아 거칠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똑바로 말 안 해. 기자입니다. 몇 년째 이 집단을 추적하고 있어요. 기자라는 단어에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적인가, 아군인가, 이용할 수 있는가, 방해가 되는가. 증거.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말로만 기자라고 하는 사람을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남자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기자증을 보여줬습니다. 대한일보 사회부 장현우 기자. 사진과 실물이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기자는 디지털 카메라 화면으로 자신이 찍은 증거 사진들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 뜨는 사진들을 보는 순간 제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밤마다 창고로 끌려가는 줄, 집행자들이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 딸이 털어놓은 것과 똑같았습니다. 이거 언제 찍은 겁니까? 어제요. 새벽 2시쯤. 장현우가 카메라를 가슴에 안으며 말했습니다. 거기 내 딸이 있었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려 했지만 딸이라는 단어를 꺼내는 순간 목구멍이 막혔습니다. 기자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내려놓고 저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달빛이 구름 사이로 비치자 그의 눈동자가 보였습니다. 피로하지만 날카로운 그리고 무언가에 사로잡힌 듯한 눈이었습니다. 이 집단을 취재한 지 반년은 됐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선 증거를 모으기 힘들었어요. 늘 감시가 붙어 있었거든요. 장현우가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종교 단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파고들수록 이상한 점이 많았어요. 고액 헌금, 실종된 신도들, 그리고 가족들의 제보. 하지만 겉으로는 너무 깨끗했습니다. 자선 행사도 하고 유명 인사들도 후원하고. 그가 잠시 말을 멈추고 회관 쪽을 바라봤습니다. 창문 몇 개에 불이 켜져 있었고 희미하게 사람 그림자가 지나갔습니다. 석 달 전 한 가족이 저를 찾아왔어요. 딸이 교단에 들어간 후 연락이 끊겼다고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파기 시작했습니다.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어? 장현우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했죠. 2번이나요. 그런데 증거 불충분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만으로는 부족하대요. 직접적인 폭행이나 감금 증거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더 깊이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남자도 벽에 부딪혔다는 것을요. 저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선 안 되겠지. 제 말에 장현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희망과 의심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저씨는 왜 여기 계신 겁니까? 따님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이 남자를 믿어도 되는가? 하지만 딸이 그려준 창고 위치와 이 남자가 찍은 사진 속 창고가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전직 형사여. 그리고 내 딸은 가까스로 빠져나왔어. 장현우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살아나온 사람이 있다는 거군요. 그럼 증언을. 안 돼.
내 딸은 법적으로 죽은 사람이요. 게다가 그놈들이 딸을 찾고 있을 거요. 기자는 손에 쥔 작은 녹음기를 보여줬습니다. 새끼손가락만한 크기였지만 성능은 전문가용이었습니다. 저는 진실을 세상에 퍼뜨리는 게 목적이고 형사님은 따님을 구해야 하시잖아요. 우리 목표는 같을 겁니다. 저는 장현우를 다시 한번 훑어봤습니다. 눈빛이 고닫고 카메라를 쥔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현장을 뛰어다닌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당신 혼자 들어가 본 적 있어? 예배당까지는요. 하지만 창고나 내부 시설은 못 들어갔습니다. 감시가 너무 심해서. 내부 구조는 알고 있어? 장현우가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손으로 그린 회관 도면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정확했지만 딸이 알려준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었습니다. 여기 제가 수첩을 가리켰습니다. 창고 옆에 또 다른 문이 있을 거요. 비상구처럼 생겼지만 실제로는 정화실로 가는 통로요. 정화실이요? 말을 안 듣는 신도들을 가둬두고 굶기는 곳이요. 장현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급하게 펜을 꺼내 제가 말하는 대로 도면을 수정했습니다. 마침내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좋소. 같이 끝을 봅시다. 장현우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기자의 손은 차가웠지만 악력은 단단했습니다. 그런데 형사님, 어떻게 들어가실 계획이십니까? 병든 노인으로 위장할 거요. 치유를 받으러 온 것처럼. 그럼 저는 신도 행세를 계속하겠습니다. 안에서 서로 모르는 척하다가 기회를 봐서 움직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장현우가 무언가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참, 하나 더 있습니다. 교주가 예배 전에 혼자 있는 시간이 있어요. 약 10분 정도. 그때가 가장 경계가 느슨합니다. 어떻게 아시오? 지난 2달간 패턴을 관찰했거든요. 예배 시작 30분 전. 교주는 항상 자기 방에서 혼자 명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 시간엔 아무도 접근 못하게 하죠. 이 정보는 귀중했습니다. 저는 머릿속으로 작전을 수정했습니다. 장 기자, 당신 장비 중에 소형 카메라 있어. 단축 카메라랑 안경 카메라가 있습니다. 화질은 떨어지지만 증거용으로는 충분해요. 줬어. 나한테도 하나 줄 수 있겠어? 장현우가 백팩을 열었습니다. 각종 소형 장비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단추처럼 생긴 카메라를 하나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녹화 버튼은 뒤쪽을 2번 누르면 돼요. 딸이 알려준 내부 구조를 머릿속에 그리며 준비했습니다. 저는 수염을 기르고 병든 노인 행색을 했고 기자는 신도로 위장했습니다. 사흘 동안 기른 수염이 얼굴을 뒤덮었고 일부러 새치를 염색하지 않아 더욱 늙어 보였습니다. 낡은 회색 카디건을 꺼내 입었습니다. 10년은 된 옷이라 여기저기 실밥이 풀려 있었고 그게 오히려 자연스러웠습니다. 바지는 헐렁한 면바지를 골랐고 구두 대신 낡은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무릎이 안 좋은 것처럼 절뚝거리는 걸음걸이도 연습했습니다. 주머니 안쪽에 장현우가 준 단축 카메라를 넣고 준호의 발신기는 양말 안쪽에 테이프로 고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낡은 지갑에 현금 30만 원을 넣었습니다. 회관 정문에 도착한 시간은 저녁 6시 30분이었습니다. 예배 시작 30분 전이었습니다. 입구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서 있었고 들어가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오셨습니까?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눈은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일부러 기침을 하며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예, 치료받으러 왔습니다. 병원에서는 포기하라는데 여기서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들었소. 남자의 표정이 누그러졌습니다. 먹잇감을 발견한 표정이었습니다. 오셨어야죠. 여기서는 의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치유가 일어납니다. 먼저 등록부터 하시죠. 안으로 들어가니 로비가 나왔습니다. 병원처럼 깨끗했고 벽에는 완치 간증문이라는 제목의 액자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암, 당뇨, 치매까지 온갖 병을 고쳤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진까지 첨부되어 있었는데 행복하게 웃는 얼굴들이 오히려 섬뜩했습니다.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기 보관함에 넣어주세요. 저는 고민하는 척하다가 천천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어차피 꺼놓은 구형폰이었습니다. 진짜 폰은 집에 두고 왔습니다. 추적당할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른 전자기기도 있으시면 다 넣어주셔야 해요. 이것뿐이요. 여자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훑어봤지만 늙고 병든 노인의 모습에 경계를 풀었습니다. 안에서 사진 찍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감시자가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20살 남짓한 젊은이였는데 눈빛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세뇌당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알겠소. 하지만 기자의 아주 초소형 단추의 카메라와 안경에도 초소형 카메라가 있어서 이 모든 것이 녹화되고 있었습니다. 예배당으로 가는 복도를 걸으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CCTV가 구석구석 설치되어 있었고 곳곳에 감시자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이 말한 대로 화장실 근처에는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배관 구조 때문에 카메라를 설치하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장현우를 처음 본 건 예배당 입구였습니다. 그는 다른 신도들과 섞여 있었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갈한 흰 셔츠에 검은 바지 그리고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지만 모르는 척 지나갔습니다.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자 향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백단향이었는데 너무 진해서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였습니다. 천장은 높았고 앞쪽에는 커다란 단상이 있었습니다. 의자는 극장처럼 계단식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이미 100여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뒤쪽 구석 자리를 골랐습니다. 처음 오셨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잘 오셨어요. 저도 작년에 암 선고받고 왔는데 지금은 완치됐어요. 교주님 말씀만 잘 따르면 못 고칠 병이 없어요. 여자의 눈빛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진짜 나았는지 그렇게 믿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요? 정말 다행이네요. 저는 건성으로 대답하고 단상을 주시했습니다. 양옆에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서 있었는데 딸이 말한 집행자들이 분명했습니다. 체격이 좋았고 재킷 안쪽이 불룩한 걸 보니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무전기나 3단봉 같은 것일 거라고 추측했습니다. 예배 시작 10분 전 조명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단상 뒤쪽 문이 열리며 교주가 등장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위의 모습이었습니다. 결혼식 때는 그저 평범한 의사로 보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흰색 가운을 입고 목에는 금색 목걸이를 걸고 있었습니다. 걸음걸이는 느렸지만 위압적이었고 미소는 자비로워 보이려 애썼지만 오히려 소름 끼쳤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지는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최면을 거는 것 같은 톤이었습니다. 오늘도 기적의 시간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교주가 단상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때 저는 단축 카메라의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작은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녹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병을, 고통을, 절망을 모두 가져가겠습니다. 그가 손을 들자 옆방에서 사람들이 들것에 실려 나왔습니다. 환자들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휠체어에 어떤 이는 목발을 짚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간절함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믿는 자에게 복이 있으리라. 교주가 첫 번째 환자에게 다가갔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노인이었습니다. 교주가 그의 머리에 손을 얹자 노인이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노인이 정말로 휠체어에서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긴 했지만 분명히 서 있었습니다. 예배당이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아챘습니다. 노인의 다리 근육이 위축되지 않았다는 것을요. 정말로 오래 못 걸었다면 근육이 거의 없어야 하는데 그의 종아리는 탄탄했습니다. 연기였습니다. 장현우도 같은 생각인지 고개를 살짝 숙이며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안경 카메라로 촬영 각도를 조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교주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고 신도들도 함께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광란의 도가니였습니다. 교주의 치유 의식이 한창일 때 저는 몸이 안 좋은 척 비틀거리며 예배당을 빠져나왔습니다.
감시자 한 명이 따라오려 했지만 제가 구역질하는 신용을 하자 멈춰섰습니다. 화장실이 어디입니까? 저쪽 복도 끝입니다. 괜찮으십니까?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화장실로 가는 척하다가 복도 중간에서 방향을 틀었습니다. 딸이 알려준 대로 비상구 표시를 따라가니 건물 뒤편으로 이어지는 문이 나왔습니다. 창고는 본 건물에서 50m쯤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건물이었는데 창문은 모두 철창으로 막혀 있었고 입구에는 자물쇠가 여러 개 걸려 있었습니다. 장현우가 어느새 제 옆에 와 있었습니다. 그는 예배당의 혼란을 틈타 빠져나온 모양이었습니다. 경비가 순찰 도는 시간이 15분마다입니다. 지금 막 지나갔으니 시간이 있습니다. 그가 주머니에서 작은 도구를 꺼냈습니다. 자물쇠 따는 도구였습니다. 어디서 이런 걸? 취재하다 보면 필요할 때가 있어요. 30초도 안 되어 자물쇠가 딸깍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문을 열자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썩은 음식과 오물 냄새였습니다. 아는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장현우가 작은 손전등을 켰습니다. 좁은 복도가 나타났고 양옆으로 철문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감옥이었습니다. 첫 번째 방을 들여다보는 순간 저는 숨을 멈출 뻔했습니다. 3명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는데 1명은 미동도 없었습니다. 다른 2명은 겨우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발목에는 쇠사슬이 감겨 있었고 사슬 끝은 벽에 박힌 고리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물, 제발 물 좀. 가장 가까이 있던 여자가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입술은 하얗게 말라 있었고 눈은 움푹 꺼져 있었습니다. 나이는 30대 정도로 보였는데 뼈만 남은 팔로 간신히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장현우가 이를 악물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카메라는 놓지 않았습니다. 셔터 소리가 연속으로 들렸습니다. 얼마나 여기 계신 겁니까? 모르겠어요. 일주일? 열흘? 시간을 알 수가. 여자의 목소리가 물을 마신 덕분에 조금 나아졌습니다. 왜 여기 갇히신 겁니까? 도망치려고 했어요. 딸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려고. 딸은 어디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따로 떼어놨대요. 말 잘 듣게 하려고. 아이를 볼모로.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무조건 끝낸다. 이상 없습니다. 무전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비는 창고 문을 한번 흔들어 보고는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연작은 문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예배가 끝나기 전에. 장현우의 말이 맞았습니다. 너무 오래 비워두면 의심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갇힌 사람들을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곧 돌아오겠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세요. 제발 우리 딸을 찾아주세요. 수진이라고. 8살이에요. 반드시 찾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예배당에 다시 들어가니 교주가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더 큰 기적을 원하신다면 더 큰 믿음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신도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들은 창고에 갇힌 사람들의 존재를 알고 있을까요? 아니면 모르는 척하는 것일까요? 저는 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단축 카메라가 아직 녹화 중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신도들이 하나둘 모여들며 감시도 전부 예배당 쪽으로 쏠렸습니다. 나는 기자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지금입니다. 장현우의 속삭임이 겨우 들릴 정도로 작았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배 시작 15분 전 모든 인원이 예배당으로 집중되는 이 순간이 우리가 기다려온 때였습니다. 우리는 몰래 옆 복도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딸이 예전에 말했던 대로 예배 전엔 교주가 홀로 준비하던 방이 있었습니다. 본관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일반 신도들에게는 금지된 구역이었습니다. 하지만 혼란스러운 틈을 타 우리는 조심스럽게 올라갔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나무 바닥이 삐걱거렸고 그 소리에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3층 복도는 2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붉은 페르시아 카펫이 깔려 있었고 벽에는 금박 액자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습니다. 교주가 각종 상을 받는 사진,
정치인들과 악수하는 사진, 해외 봉사활동 사진들. 하지만 자세히 보니 모든 사진에서 교주만 선명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흐릿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들은 배경에 불과하다는 듯이. 복도 끝 검은 나무로 된 육중한 문이 보였습니다. 교주의 방이었습니다. 문 앞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배 준비로 모두 내려간 모양이었습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안쪽에서 은은한 향 냄새가 났습니다. 사치스럽게 꾸며진 방, 황금빛 촛대와 유리 진열장이 벽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리고 탁자 위엔 검은색 전화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걸로 가능하겠습니까? 그가 가리킨 것은 탁자 위의 검은 전화기였습니다. 구식 다이얼 전화기였는데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자주 사용한다는 증거였습니다. 나는 이미 수화기를 들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다이얼을 돌리는 손가락이 떨렸지만 번호는 정확했습니다. 112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최대한 급박하게 하지만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여기 사람들 갇혀 있습니다. 제발 구하러 와주세요. 새빛 치유원 산중턱 회관입니다. 지하 예배당입니다. 지금 너무 늦기 전에. 신고자님, 자세한 위치를. 뒤에서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나는 말을 마치자마자 전화를 끊고 제자리에 내려놨습니다. 아니, 끊는 척만 하고 수화기는 살짝 들어올린 채로 두었습니다. 기자가 내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어서요. 우리는 숨을 죽이고 방 뒤편 커튼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두꺼운 벨벳 커튼이었는데 뒤쪽에 작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창문 정비를 위한 공간인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며 교주의 발소리가 들어왔습니다. 가죽 구두가 나무 바닥을 치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한 발, 두 발, 세 발. 그가 멈췄습니다. 정확히 탁자 앞이었습니다. 탁, 무언가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들고 있던 책이나 서류 뭉치일 것입니다. 그리고 의자를 끄는 소리, 앉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교주님, 예배 시작하셔야 합니다. 집행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잠시 후 우리는 조심스럽게 커튼 뒤에서 나왔습니다. 교주는 이미 서재 너머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우리는 발소리를 죽이며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예배당 한가운데 커다란 대야가 놓였고 교주가 양말을 벗었습니다. 은색 대야에는 미지근한 물이 가득 차 있었고 그 옆에는 하얀 수건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교주는 천천히 마치 성스러운 의식을 치르듯 한 발씩 물에 담갔습니다. 물이 찰박거리는 소리가 조용한 예배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발을 천천히 씻어 물결을 일으키곤 유리컵에 물을 떠서 흔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신도들은 숨을 죽이며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어떤 이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자세를 취했고 어떤 이는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교주가 발을 다 씻고 나서 그 물을 유리컵에 떠들었습니다. 투명했던 물은 이제 뿌옇게 흐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컵을 높이 들어 올려 불빛에 비춰보며 말했습니다. 이 물은 신의 축복을 받았다. 이 물을 마시면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된다. 암도, 치매도, 고질병도 오늘 이 자리에서 낫는다. 앞줄에 앉은 할머니가 떨리는 손을 뻗었습니다. 저에게 주세요. 제발. 교주가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컵을 그녀의 입술에 가져다 대며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마시십시오. 의심하는 자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할머니가 그 더러운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교주가 그녀의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당신의 병은 이미 나았습니다. 할머니가 정말로 일어서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옆 사람이 부축하자 겨우 섰습니다. 예배당이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기적이다. 저도 고쳐주세요. 부모님이 저 때문에 집까지 팔았어요. 제발. 교주가 또 다른 컵에 그 물을 떠서 청년에게 내밀었습니다. 청년은 두 손으로 컵을 받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토할 것 같은 표정이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닥쳐라. 제 목소리가 천장을 때렸고
모든 고개가 제 쪽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배당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수백 개의 눈동자가 저를 향했고 그 시선들 속에는 놀람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뒤쪽 구석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넌 신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 절망을 파먹는 사기꾼일 뿐이다. 더러운 물을 마시게 해서 병을 고친다고?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모든 분노가 폭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단축 카메라는 여전히 녹화 중이었고 이 순간이 모두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교주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자비로운 미소가 사라지고 차가운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그가 손을 들자 집행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쪽으로 밀려왔습니다. 저 미친 노인을 끌어내. 10명이 넘는 집행자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가장 앞서 달려온 놈은 20대 후반의 건장한 사내였습니다. 권투를 배운 것처럼 주먹을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달려드는 첫 놈의 손목을 비틀어 바닥에 꽂았습니다. 정확히 관절을 꺾는 각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형사 시절 체포술의 기본이었습니다. 사내가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두 번째, 세 번째가 달려들었습니다. 이 늙은이가! 옆구리를 가격하려는 주먹을 겨우 막았지만 다른 쪽에서 날아온 발길질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옆구리에 충격이 전해졌고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쓰러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장현우가 의자를 들어 집행자의 등을 내리쳤습니다. 나무 의자가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집행자 하나가 쓰러졌습니다. 교주가 마이크를 잡고 외쳤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신성한 모임을 파괴하려는 악마의 앞잡이들입니다. 하지만 제가 더 크게 외쳤습니다. 창고에 가보시오. 쇠사슬에 묶인 사람들이 있어. 일주일째 물만 먹고 있는 사람도 있고 도망치려다 잡혀서 고문당한 사람도 있어. 신도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집행자들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신도들의 동요가 커지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교주가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여전히 위압적이었지만 눈빛에는 불안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저를 믿으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속였습니까? 제가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그가 아까 물을 마신 할머니를 가리켰습니다. 이 분을 보십시오. 방금 일어서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할머니는 이미 다시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억지로 일어섰던 것이 한계였던 모양입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누군가 달려가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할머니는 의식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구급차를 불러야 해요. 빨리 병원으로. 혼란이 커지는 가운데 교주가 저를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저 자들이 우리의 기적을 방해한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려서 이런 일이. 교주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호루라기였습니다. 그가 호루라기를 불자 날카로운 소리가 예배당에 울렸습니다. 즉시 모든 출입구에서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집행자들의 증언 병력이었습니다. 20명, 30명 계속 들어왔습니다. 살기가 가득한 눈빛들이 우리를 포위했습니다. 그 순간 예배당 천장 위 스피커에서 잡음이 섞인 경찰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경찰입니다! 뒤이어 문이 박살나듯 열리며 방탄조끼를 입은 형사들과 특수부대가 밀려들었습니다. 쾅! 정문이 먼저 열렸습니다. 검은 복면을 쓴 특수부대원들이 돌입했습니다. 방패를 든 선두가 앞서고 그 뒤로 진압봉을 든 대원들이 일사불란하게 들어왔습니다. 경찰이다! 모두 바닥에 엎드려! 우렁찬 구령과 함께 대원들이 빠르게 상대했습니다. 동시에 연문과 비상구에서도 형사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이미 건물 구조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처럼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집행자들이 저항하려 했지만 특수부대의 움직임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저항하면 공무집행방해로 추가 기소된다. 한 집행자가 3단봉을 휘두르려 하자 대원 2명이 순식간에 제압했습니다. 팔을 비틀어 올리고 바닥에 눕히는 동작이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으악. 비명과 함께 3단봉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다른 집행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수부대원들은 정확히 급소를 노려 최소한의 힘으로 제압했습니다. 선배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박준호였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그는 아주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는 방탄조끼 위에 강력계라고 적힌 조끼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의 뒤로 10명이 넘는 형사들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모두 준호가 급히 소집한 정예 요원들이었습니다. 준호가 빠르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제 신호를 받자마자 대기하고 있던 병력을 이끌고 온 것이었습니다. 제압은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집행자들이 하나둘 바닥에 엎드려 수갑이 채워졌고 교주의 손목에도 차가운 쇠가 걸렸습니다. 안 돼! 나는 이 사람들을 구원하고 있었다. 교주가 발악했지만 형사 2명이 양팔을 단단히 잡았습니다. 구원, 감금과 폭행, 사기죄로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준호가 미란다 원칙을 읊는 동안 교주는 계속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건 종교 탄압이다. 내 변호사를 불러라. 하지만 그의 외침은 신도들의 울음소리에 묻혔습니다. 신도들 사이에서 울음이 터졌고 종이컵이 바닥을 구르며 더러운 물이 흘렀습니다. 준호가 부하들에게 지시했습니다. 김 형사는 실종자 명단 작성, 박 형사는 창고 수색, 이 형사는 구급차 추가 요청. 형사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동시에 특수부대는 나머지 집행자들을 제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교주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는 이를 바득바득 갈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감히 그의 눈에는 여전히 오만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체포되는 순간에도 자신이 특별하다고 믿는 것 같았습니다. 넌 끝났어. 사람의 고통을 먹고 사는 추악한 사기꾼일 뿐이야. 제 말에 교주가 침을 뱉으려 했지만 준호가 그의 머리를 눌러 막았습니다. 추가로 공무원 모욕죄도 적용하시겠습니까? 준호의 농담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충분했습니다. 창고 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끊어졌습니다. 지하 창고 발견했습니다. 감금자 13명 확인. 무전기에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곧이어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뛰어들어갔습니다. 물 좀. 창고에서 구출된 사람들이 하나둘 실려 나왔습니다. 누군가는 바닥에 엎드려 숨을 몰아쉬었고 누군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울었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것은 어제 제가 만났던 여자였습니다. 들것에 실려 있었지만 의식은 있었습니다. 그녀가 저를 알아보고 손을 뻗었습니다. 아저씨, 정말 오셨네요. 수진이는, 우리 수진이는. 찾고 있습니다. 곧 데려올 겁니다. 그때 한 형사가 달려왔습니다. 2층 교육실에서 아이들 6명 발견했습니다. 모두 무사합니다. 여자가 들것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수진아, 우리 수진이. 8살 정도의 여자아이가 형사 손을 잡고 나타났습니다. 아이는 많이 야위어 있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엄마, 모녀가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도 목이 맸습니다. 제 딸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들어와 연이어 실어 나갔고 준호는 현장을 정리하며 저에게 살짝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예배당이 텅 비었습니다. 신도들은 모두 귀가 조치되었고 일부는 참고인 조사를 위해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교주가 호송차에 실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수갑을 찬 그의 뒷모습은 초라했습니다. 한때 신도들 앞에서 신처럼 군림했던 사람이 이제는 그저 범죄자일 뿐이었습니다. 몇 달 뒤 법정의 선교주는 마지막까지 무죄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301호 법정. 200석 규모의 대법정이었지만 빈자리가 없었습니다. 방청석에는 피해자 가족들, 기자들, 그리고 아직도 교주를 믿는 일부 신도들까지 뒤섞여 있었습니다. 법정 입구에는 경찰이 배치되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교주는 수의 대신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변호인단이 준비한 옷이었습니다. 대형 로펌 변호사 3명이 그의 옆에 앉아 있었고 서류 더미가 책상 위에 쌓여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무죄를 주장하려는 모양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교주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오만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이 모든 것이 일시적인 시련이고 곧 다시 일어설 것이라는 확신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최후 진술을 하십시오. 교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지 않았고 목소리는 여전히 카리스마가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무죄입니다. 저는 단지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고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을 뿐입니다. 그들이 자발적으로 헌금한 것을 제가 강요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스스로 치유받기를 원했는데 그것이 죄가 됩니까? 방청석에서 작은 동요가 일었습니다. 아직도 그를 믿는 신도 몇 명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끝까지 반성이 없습니다.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이 내려왔고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장현우가 찍은 영상이었습니다. 피고인은 10년간 총 5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갈취했습니다. 이 중 대부분을 개인 재산으로 은닉했고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자금을 세탁했습니다. 피해자는 확인된 것만 300명이 넘습니다. 교주의 변호인이 일어섰습니다. 있습니다. 그것은 정당한 종교 활동에 대한 헌금이었습니다. 종교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각합니다. 판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종교의 자유는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보장됩니다. 피고인 최정민은 10년간 종교를 빙자해 무고한 시민들을 기만하고 금품을 갈취하고 인권을 유린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합니다. 순간 법정안이 술렁였습니다. 누군가는 통곡했고 누군가는 박수를 쳤습니다. 반면 아직도 교주를 믿는 신도 몇 명은 억울하다고 외치며 법정을 나갔습니다. 교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판사를 바라봤습니다. 20년! 내가 20년을? 추가로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금 300억 원을 명합니다. 은닉 재산은 모두 몰수하여 피해자 보상에 사용하도록 합니다. 교주가 다시 일어서려 했지만 법정 경위들이 그를 제압했습니다. 이건 부당하다. 나는 신의 뜻을 전했을 뿐이다. 너가 감히 나를 심판할 자격이 있나? 그의 외침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수갑을 찬 채 법정 밖으로 끌려가면서도 계속 소리쳤지만 이제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든 소리 속에서 단 하나만 보였습니다. 수갑에 묶인 채 끌려나가는 사위의 얼굴. 한때는 가족이었던 사람, 딸을 지옥으로 끌고 간 악마. 그가 법정 문을 나서는 순간 저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로 끝이었습니다. 재판을 지켜보던 저는 밖으로 나와 벤치에 앉았습니다. 기자 장현우가 옆에 서서 담담히 말했습니다. 형사님 아니었으면 혼자는 못했을 거예요. 감사해요. 기자님이야말로 반년이나 혼자 그 위험한 곳을 드나들며 증거를 모았잖소. 그 사진들이 없었으면 우리도 못했을 거요. 장현우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사실 포기하려고 했었어요. 신고해도 돌아오고 증거는 부족하고. 그런데 형사님을 만나고 희망이 생겼죠.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우리 둘 다 혼자였으면 실패했을 거요. 하지만 함께했기에 해낼 수 있었어. 법원 앞 은행나무에서 잎이 떨어지고 있었고 가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아빠, 나 새 이름이 생겼어요. 딸이 서류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에는 새로운 주민등록증과 각종 신분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김서연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평범하지만 단단한 느낌의 이름이었습니다. 딸은 법적으로 죽은 사람으로 남아있었기에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름을 바꿨다고 사람이 바뀌는 건 아니지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절차였습니다. 주민등록증을 들여다보는 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사진 속 얼굴은 분명 제 딸이었지만 이름은 낯설었습니다. 이름이 뭐든 상관없다. 제 손은 거칠고 주름이 많았지만 딸의 손을 감싸기에는 충분히 컸습니다. 딸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새로 태어난다는 의미로 서자, 2년의 연자, 김서연.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향냄새 대신 따뜻한 국 냄새가 났고 저녁마다 우리는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오래된 밥상이었지만 매일 저녁 6시면 어김없이 차려졌습니다. 오늘은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시금치나물이 올라왔습니다.
평범한 반찬이었지만 딸이 처음으로 직접 만든 것이었습니다. 맛이 어때요, 아빠? 김치찌개가 좀 짜긴 한데 먹을 만하네. 거짓말. 너무 짜서 물 타신 거 다 봤어요. 우리는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이런 평범한 대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딸은 밤에 울기도 했고 어떤 날은 한숨도 못 자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그날 문 두드릴 때 무서웠어요. 내가 잘한 건지, 아빠를 위험에 빠뜨리는 건 아닌지. 그런데도 문을 열어주셨죠. 문을 안 열 수가 있나. 어떤 위험이 있더라도 열었을 거야. 만약 제가 진짜가 아니었다면요? 함정이었다면? 그래도 열었을 거다. 딸이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내 문을 두드렸는데 아버지가 안 열면 그게 아버지냐. 한도일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휴대폰 화면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오늘도 안 읽었네. 중얼거리는 그의 목소리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강력계 형사인 그는 30년간 온갖 흉악범을 상대했지만 지금처럼 불안한 적은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고객님이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삐 소리 후 꺼져 있었습니다. 어제도 그저께도 같은 상태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녁 침대 옆 탁자에 놓인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도일은 번개처럼 손을 뻗었습니다. 화면에 뜬 건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목소리에 도일의 심장이 멈출 듯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지수였습니다. 하지만 평소의 밝은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숨을 죽이고 있는 듯 간신히 짜낸 목소리였습니다. 아빠, 나 무서워. 전화는 갑자기 끊겼습니다. 도일은 즉시 다시 걸었지만 이미 꺼져 있었습니다. 그는 옷을 주섬주섬 입으며 차키를 집어들었습니다. 비상 출동할 때 그 움직임이었습니다. 준호 그 자식 무슨 짓을 한 거야? 사위 박준호를 떠올리며 이를 갈았습니다. 겉으로는 번듯한 중견기업 과장이었지만 도일은 처음부터 그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눈빛에 뭔가 음험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수가 너무 좋아했기에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차를 몰며 지수의 신혼집으로 향했습니다. 강남구 아파트 15층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주머니 속에 주먹이 단단히 쥐어졌습니다. 복도의 서자 안에서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도일은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결혼식 날 지수가 살며시 쥐어준 비상키였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하나 갖고 계세요. 저도 아빠 집 키 하나 가지고 있잖아요. 라며 웃던 딸의 얼굴이 스쳤습니다.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광경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박준호가 지수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 벽에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지수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고 팔에는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준호가 도일을 발견하고는 황급히 지수를 놓으며 말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한 척했지만 이마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도일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30년간 강력범들을 신문할 때 쓰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준호가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부부 사이가 항상 좋을 수는 없잖아요. 좀 다퉜습니다. 장인어른이라도 이렇게 막 들어오시면 저도 곤란합니다. 가정사에 간섭하시는 건 좀. 그 순간 도일의 눈빛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도일이 천천히 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마치 사냥감을 조이는 맹수처럼 침착하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장인어른.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한 것입니다. 한 발짝 뒤로 물러났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도일의 오른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퍽! 정확한 타이밍, 정확한 각도로 날아간 주먹이 준호의 턱을 정통으로 가격했습니다. 젊은 시절 아마추어 복싱을 했던 실력이 그대로 살아있었습니다. 체중을 실은 완벽한 스트레이트였습니다. 컵! 준호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비틀거리다가 거실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입술이 터지고 코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아, 미친. 준호가 코피를 손으로 막으며 일어나려 했지만 도일이 이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도일이 준호의 멱살을 양손으로 움켜잡았습니다. 그리고 단번에 들어 올렸습니다. 준호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내 딸을 건드린 벌은 톡톡히 받을 거다. 도일이 준호를 벽 쪽으로 밀쳤습니다. 쿵 소리와 함께 준호의 등이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땐 주먹으로 안 끝나. 준호가 기침을 하며 코피를 닦았습니다. 하얀 셔츠에 피가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반항적인 눈빛이 남아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이거 폭행이에요. 신고할 겁니다. 준호가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해봐. 신고해봐. 뭐? 신고하면 내가 왜 때렸는지도 다 말할 거다. 내가 내 딸한테 한 짓 하나하나 다. 준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지수는 제 아내예요. 부부 문제. 부부? 내가 감히 부부를 입에 올려? 도일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습니다. 형사 특유의 신문 톤이었습니다. 부부는 서로 존중하고 보호하는 사이야. 내가 한 짓이 그거냐? 폭력이 부부의 일상이냐? 저는 단지 닥쳐. 순간 도일의 눈에 뭔가 평범하지 않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일반인이 아니라는 직감. 준호는 그제야 장인이 누구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장인어른한테 말 좀 해. 우리 부부 일이라고. 지수가 구석에서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도일이 딸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어깨를 감쌌습니다. 지수야, 괜찮아. 아빠가 왔어. 이제 안전해. 하지만 지수의 눈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준호를 바라보는 그 시선에는 도일이 모르는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지수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가자. 여기서 나가자. 지수의 손목은 차가웠습니다. 얼음장처럼 식어 있었고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일은 딸을 현관으로 이끌었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소파에 쓰러져 코피를 닦고 있었지만 도일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까지는 불과 몇 미터. 하지만 문턱 앞에 다다르자 지수의 발걸음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도일이 문고리를 잡으려는 순간 지수가 아버지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아빠,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도일은 딸을 돌아봤습니다. 지수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동자는 공포로 확대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래? 뭐가 무서워? 나 가면 큰일 나요. 지수의 시선이 거실 쪽을 향했습니다. 준호가 비틀거리며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비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거봐요. 장인어른, 지수는 안 갈 겁니다. 그렇지, 여보. 준호의 목소리에는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일은 딸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뭔가에 올가매인 듯한 절망적인 표정이었습니다. 지수야, 아빠가 있잖아. 저놈이 뭘 할 수 있겠어? 하지만 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빠는 몰라요. 도일의 직감이 번쩍였습니다. 30년 형사 경력이 만들어낸 본능이었습니다. 뭔가 더 큰 일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빠, 제발 그냥 가세요. 저는 괜찮아요. 괜찮다고? 팔 좀 봐. 목에 난 상처 좀 봐. 이게 괜찮은 거야? 이건 그냥 제가 넘어져서 생긴 상처예요. 지수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장인어른, 부부간의 일은 부부가 해결합니다. 지수도 그걸 원하고요. 도일이 준호를 노려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수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도일은 딸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도와달라는 간절한 신호를. 하지만 동시에 지금은 안 된다는 절박한 메시지도 담겨 있었습니다. 지수야, 아빠만 믿어라. 도일은 망설이는 지수의 손을 다시 한번 단단히 잡았습니다. 그리고 강하게 잡아당겨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지수가 저항했지만 도일의 힘은 단호했습니다. 아빠, 안 돼. 진짜 안 돼요. 됐어. 아빠가 다 해결할게. 문을 나서려는 순간 뒤에서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수야, 너 정말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준호가 휴대폰을 흔들었습니다.
화면은 보이지 않았지만 지수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뭘 가지고 있든 협박은 거기까지다. 도일이 준호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형사 특유의 위압감이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내 딸 데리고 간다. 막을 테면 막아봐. 야, 장인어른? 준호가 복도로 따라 나왔습니다. 맨발의 실내복 차림이었지만 필사적으로 쫓아왔습니다.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휴대폰을 흔들며 위협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지수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빠, 이제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뭐가 끝났어?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어. 도일이 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놈이 뭘 가지고 있든 아빠가 해결할 거야. 넌 아무 걱정하지 마.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도일은 지수를 차에 태웠습니다. 시동을 걸면서 백미러로 봤습니다. 준호가 계단으로 뛰어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아빠, 준호가 와요. 나도 저놈이 뭘 할 수 있겠어. 도일이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사이드미러에 준호가 뛰쳐나와 소리치는 모습이 보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지수야, 일단 집에 가자. 그리고 차근차근 얘기해. 도대체 무슨 일인지 다 말해. 아빠가 형사 30년 했어. 해결 못할 일 없어. 차는 어둠을 가르며 달렸습니다. 지수는 계속 울고 있었지만 도일은 이미 머릿속으로 수사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도일은 딸을 거실 소파에 앉혔습니다. 지수는 여전히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담요를 가져다 어깨에 둘러주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물을 끓이며 꿀병을 찾았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이럴 때 뭘 해줬을까? 5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난 아내가 그리웠습니다. 따뜻한 꿀물을 들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지수는 무릎을 끌어안은 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결혼 전만 해도 활발하고 기운 넘치던 아이였습니다.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마케팅 팀장이었고 주말이면 등산도 다니고 친구들과 모임도 활발하게 하던 아이였는데 자, 일단 이거 마셔. 지수가 떨리는 손으로 머그잔을 받았습니다. 한 모금 마시더니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아빠, 이제 어떻게 해요? 준호가 정말 보냈을 거예요. 뭘 보냈다는 거야? 차근차근 말해봐. 도일은 딸 옆에 앉았습니다. 지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신혼여행 때 준호가 우리 둘만의 추억이라면서 영상을 찍자고 했어요. 영상. 그게 잠자리 영상이요. 도일의 턱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표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했었습니다. 지수가 계속 말할 수 있도록. 처음엔 싫다고 했는데 계속 조르고 다른 부부들도 다 한다고. 나중에 늙어서 추억으로 간직하는 거라고. 그래서. 지수가 말을 멈췄습니다. 도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찍었구나. 네, 바보같이 믿었어요. 사랑한다고 하니까. 평생 나만 사랑한다고 하니까. 지수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2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준호가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투자 실패로 빚이 생겼다고 5천만 원. 5천만 원. 제 적금 다 깨고 대출도 받았어요. 그런데 한 달 뒤에 또 돈이 필요하다고. 이번엔 1억이래요. 도일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돈이 없다고 했더니 준호가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잠깐만 하면 된다고. 그리고 노트북을 열더니 뭘 보여줬어? 방송 사이트였어요. 거기서 방송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도일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미친놈이. 거절했어요. 당연히 거절했죠. 그랬더니 준호가 휴대폰을 꺼내서 우리가 찍은 영상을 보여주면서 지수가 울먹였습니다. 이거 유포하면 내 인생 끝이라고. 당장 장인어른한테 보낼 거라면서. 그래서?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만 하기로 했어요. 얼굴은 안 나오게. 그런데 지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점점 시간이 늘어났어요. 하루에 3시간, 5시간, 이제는 10시간씩 새벽까지 시켜요. 혼자 시킨 거야? 지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호 뒤에 사람들이 있어요. 형님들이라고 부르는데 조직 같아요. 다른 여자들도 있고.
도일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형사 본능이 발동했습니다. 조직? 어떤 조직?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준호가 가끔 전화할 때 들었어요. 이번 달 매출 30억 넘었습니다. 이런 얘기들. 30억. 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인천 어딘가에 창고가 있대요. 거기서 여자들 몇 명이 같이 거기 가서 하라고 한 적도 있는데 무서워서 죽어도 안 간다고 버텼어요. 도일이 일어섰습니다. 이건 생각보다 훨씬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 창고 위치 알아? 정확히는 몰라요. 하지만 한 번 준호 따라간 적 있어요. 중간에 돌아왔지만 인천 항구 쪽이었어요. 조선소 근처. 도일이 멈춰 섰습니다. 새벽 전화. 그때 들렸던 배경음이 떠올랐습니다. 파도 소리, 갈매기, 조선소 용접 소리. 지수야, 혹시 그 형님들 이름이나 얼굴 아는 거 있어? 한 명은 봤어요. 키 크고 왼쪽 볼에 흉터 있는 사람. 준호한테 명령하는 거 봤어요. 지수야, 이제부터가 중요해. 증거 있어? 통화 녹음이나 메시지나 뭐든? 지수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메시지는 다 지우라고 해서. 하지만 이거. 사진 폴더를 열었습니다. 준호가 모르는 숨긴 폴더였습니다. 준호가 형님들이랑 통화하는 거 몰래 녹음했어요. 혹시 몰라서 증거 남겨둬야 할 것 같아서. 도일이 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아빠, 나 잘못한 거 아니죠? 내가 바보였던 거죠? 넌 아무 잘못 없어. 피해자야. 그놈들이 범죄자고. 도일이 딸을 꼭 안아줬습니다. 지수가 아버지 품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지수가 아버지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눈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준호 뒤에 있는 사람들.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1년 만에 처음으로 안전하다고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있어. 그리고 절대 그 새끼 전화나 문자 받지 마. 뭐라고 협박해도 무시해. 알았지? 근데 영상을. 그것도 다 해결할 거야. 유포하면 그놈이 더 큰 죄가 돼. 감히 못할 거야. 도일은 재킷을 걸치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 잘 잠그고 있어. 혹시라도 준호가 오면 절대 문 열지 말고 바로 전화해. 아빠, 조심해요. 도일은 차에 올라타며 강력 1팀 단체 카톡방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긴급 전원 출근. 30분 내 회의실 집합. 서울지방경찰청으로 향하는 길. 도일은 머릿속으로 수사 계획을 세웠습니다. 적용할 수 있는 죄목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강력 1팀 회의실. 하나둘 모여든 팀원들의 얼굴엔 궁금증이 가득했습니다. 다 왔나? 도일이 회의실에 들어서며 물었습니다. 최진수 경위, 김태훈 경사, 이수진 경위, 박민준 경사. 강력 1팀 핵심 멤버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경감님, 무슨 일이십니까? 김태훈 경사가 물었습니다. 도일이 화이트보드 앞에 섰습니다. 사건 하나 생겼다. 조직적 성착취 사건이다. 팀원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피해자 최소 5명 이상. 인천 항구 일대 창고를 거점으로 하는 조직. 방송 강요, 협박, 불법 촬영물 유포 협박. 최 경위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신고 들어온 겁니까? 아니다. 내가 직접 확인했다. 도일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팀원들에게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피해자 중 한 명이 내 딸이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팀원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경감님, 그럼 이수진 경위가 입을 열려다 멈췄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배제한다. 철저히 수사 원칙에 따라 진행한다. 하지만 도일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놓치지 않는다. 단 한 놈도. 김태훈 경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용의자 정보 있습니까? 주범은 박준호, 32세. 표면적으로는 중견기업 과장이지만 조직의 중간 연결책이다. 그 위에 김모 씨로 불리는 인물. 왼쪽 볼 흉터, 인천 일대 조폭 조직과 연계 추정. 최 경위가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박준호. 있습니다. 전과 조회되네요. 3년 전 인천 성매매 알선 혐의.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그런 놈이 내 사위라니. 도일이 이를 갈았습니다. 경감님, 이거 단독 수사 힘들 것 같습니다. 사이버 수사대랑 협조해야. 박민준 경사의 말에 도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이다. 정보 유출 위험이 있어. 놈들이 눈치채면 증거 인멸하고 튈 거야. 일단 우리끼리 조용히 움직인다.
이수진 경위가 물었습니다. 창고 위치는? 인천 항구 조선소 인근. 정확한 위치는 좁혀야 한다. 김 경사, 인천 일대 폐창고나 물류창고 리스트 뽑아봐. 네, 알겠습니다. 최 경위는 박준호 통신 감청 영장 준비. 이 경위는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 알아봐. 박 경사는 3년 전 인천 사건 파일 다시 검토. 팀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도일이 덧붙였습니다. 이 사건 청 내부에선 일단 비밀이다. 혹시 조직이랑 연결된 놈이 있을지 모른다. 알겠습니다. 팀원들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도일은 자리에 앉아 지수가 보내준 녹음 파일을 다시 들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선명했습니다. 형님, 이번 달 목표 초과 달성했습니다. 새로운 상품도 준비 중입니다. 네네, 내일 창고에서 뵙겠습니다. 창고에서 내일이면 오늘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었습니다. 최 경위, 네, 경감님. 기동대 대기 요청해도 조용히 오늘 밤 급습할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도일은 다시 화이트보드를 봤습니다. 거기엔 이미 조직도가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박준호를 중심으로 퍼져나가는 거미줄 같은 연결고리. 너희들 오늘이 마지막이다.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도일은 수사 자료를 펼쳤습니다. 형사 30년 가장 중요한 수사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 강력 1팀 사무실은 전쟁터 같았습니다. 화이트보드엔 인천 지도가 펼쳐져 있었고 노트북 여러 대에서는 각종 데이터가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경감님, 일단 인천 항구 일대 창고 리스트 뽑았습니다. 김태훈 경사가 프린트물을 내밀었습니다. A사 용지 10장 분량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아? 네, 일단 전체 리스트입니다. 여기서 조건 맞춰서 걸러내야 합니다. 도일이 지수의 진술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새벽 전화 때 들었던 소리들. 파도 소리는 선명했고 갈매기 울음도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조선소 용접 소리는 약간 멀리서 들렸습니다. 조선소에서 직선거리 500m에서 1km 이내, 바다에서는 200m 이내. 이 조건으로 다시 걸러봐. 알겠습니다. 김 경사가 다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최진수 경위는 다른 각도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경감님, 박준호 신용카드 사용 내용 나왔습니다. 인천 쪽 주유소를 자주 이용했네요. 특히 이 주유소. 최 경위가 지도에 빨간 핀을 꽂았습니다. 항동칠가 인근 주유소입니다. 최근 3개월간 12번 이용했습니다. 대부분 심야 시간대네요. 도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경감님, 통신사 기지국 조회 결과 나왔습니다. 박준호 휴대폰이 자주 잡힌 기지국이 3곳입니다. 지도에 파란 핀 3개가 추가됐습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 세 번째 핀이 꽂힌 곳은 항동칠가였습니다. 빨간 핀과 겹쳤습니다. 빙고. 잠복조 먼저 보낸다. 최경희, 박경사, 사복으로 갈아입고 먼저 가서 정찰해. 조심해야 해. 들키면 안 돼. 알겠습니다. 오후 3시 최경희와 박경사는 낡은 봉고차를 타고 항동칠가로 향했습니다. 폐품 수집 차량으로 위장했습니다. 경감님, 위치 확인했습니다. 284-3번지 맞습니다. 겉보기엔 그냥 낡은 창고인데 안에서 불빛이 보입니다. 사람은? 입구에 감시자로 보이는 남자 1명. 덩치가 큽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방금 여자 소리 같은 게 들렸습니다. 도일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계속 감시해. 절대 들키지 마. 오후 5시 30분 박경사가 추가 보고를 했습니다. 경감님, 차량 한 대가 도착했습니다. 번호판 조회하니 박준호 차량입니다. 뭐? 박준호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트렁크에서 큰 가방을 꺼내고 있습니다. 도일이 팀원들을 둘러봤습니다. 오늘 밤 친다. 더 늦으면 증거 인멸할 가능성 있어. 김태훈 경사가 물었습니다. 영장은요? 긴급 체포. 도일은 방탄조끼를 꺼내며 팀원들을 봤습니다. 오늘 밤 끝낸다. 단 한 놈도 놓치지 않는다. 팀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각자 장비를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일은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리면 작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지수를 포함한 모든 피해자들을 구출할 것입니다. 준호, 오늘이 너의 마지막 날이다. 밤 9시
인천 항동칠가에서 300m 떨어진 폐공장 주차장. 검은색 차량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도일이 차에서 내려 작전 지도를 펼쳤습니다. 휴대용 조명 아래 창고 도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한다. 목표 건물은 2층 구조, 1층이 메인이고 2층은 사무실로 추정. 출입구는 정문, 후문 그리고 동쪽 화물 출입구 총 3곳이다. 기동대장 송준혁 경감이 물었습니다. 내부 구조는 파악됐습니까? 최경희가 열화상 카메라로 확인한 결과 1층 안쪽에 분리된 공간이 있다. 거기에 피해자들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도일이 빨간 펜으로 위치를 표시했습니다. 현재 내부 인원은? 최경희가 태블릿을 확인했습니다. 열화상으로 확인된 인원 총 12명입니다. 최우선은 피해자 안전이다. 만약 상황이 급박해지면 피해자 구출을 최우선으로 한다. 범인 체포는 그 다음이다. 송 경감이 물었습니다. 범인들이 저항하면? 제압한다. 하지만 과도한 폭력은 자제해. 우리는 경찰이다. 돌격. 도일의 신호와 동시에 세 방향에서 형사들이 움직였습니다. 정문 보초는 담배를 입에 문 채 돌아서다가 도일과 마주쳤습니다. 반응하기도 전에 도일의 팔이 그를 제압했습니다. 보초가 바닥에 쓰러지는 동시에 최경희가 절단기로 자물쇠를 끊었습니다. 쨍그랑. 철문이 열리며 형사들이 안으로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경찰이다. 모두 손들어. 창고 내부는 예상보다 밝았습니다. 천장에 설치된 조명들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한쪽 벽면에는 대형 모니터 여러 대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는 카메라와 각종 방송 장비들이 즐비했습니다. 뭐야, 씨발! 창고 안에 있던 남자들이 혼비백산했습니다. 한 명이 뒷문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이수진 경위팀이 이미 들어와 있었습니다. 꼼짝 마. 손머리 위로. 엎드려, 전원 엎드려. 조직원들이 우왕좌왕했습니다. 몇 명은 저항 없이 바닥에 엎드렸지만 일부는 도망치려 했습니다. 2층으로 간다. 서너 명이 철제 계단을 향해 뛰었습니다. 도일이 즉시 뒤를 쫓았습니다. 최경희, 1층 정리해. 김 경사는 피해자 찾아. 알겠습니다. 기동대원이 달려와 자물쇠를 하나씩 끊었습니다. 철문이 열리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김 경사가 외치며 여성들의 사슬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경찰입니다. 다 끝났어요. 한 여성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경찰이세요? 네, 이제 괜찮습니다. 그 순간 2층에서 내려오던 도일과 마주쳤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방송 장비 뒤에 숨어 있다가 도망치려던 참이었는데 하필 계단 앞에서 장인과 마주친 것입니다. 장인어른.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나 도일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계 1팀 한도일 경감이다. 준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장인어른이, 아니, 당신 뭐야? 짭새였어? 준호가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동안 날 속인 거야? 보안회사 다닌다면서. 그건 너도 마찬가지잖아. 번듯한 회사원인 척하면서 뒤로는 이런 더러운 짓을 했으니. 도일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준호가 주변을 둘러보다가 바닥에 떨어진 쇠파이프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뭐 어쩔 건데. 준호가 쇠파이프를 들어 올리며 소리쳤습니다. 그의 다리가 달달 떨리고 있었습니다. 난 잘못한 거 없어. 저 여자들이 한다고 해서 나는 도와줬을 뿐이라고. 도와줬다고? 도일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협박하고 감금한 게 도운 거냐? 증거 있어? 내가 강요했다는 증거. 준호가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허세를 부렸습니다. 하지만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수도 마찬가지야. 자기가 원해서 한 거야. 돈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도일이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오지 마. 진짜 때릴 거야? 준호가 쇠파이프를 위협적으로 흔들었습니다. 한 발짝만 더 와봐. 정당방위라고 할 거야. 해봐. 도일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30년 형사 경력이 만든 침착함이었습니다. 뭐라? 처벌하고. 대신 그 순간 넌 공무집행 방해, 흉기 소지, 폭행까지 추가된다. 준호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래도 당신은 장인이잖아? 사위를 이렇게 대할 수 있어? 사위, 내 딸을 상품으로 팔아먹은 놈이 사위. 도일이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이제 둘 사이의 거리는 2미터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물러서 경고했어. 준호가 정말로 쇠파이프를 내리쳤습니다. 하지만 도일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흉기를 든 범죄자들을 상대해 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준호의 어설픈 공격 따위는 아이들 장난 수준이었습니다. 도일이 옆으로 피하며 동시에 준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관절을 반대로 비틀었습니다. 아! 준호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쇠파이프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파, 놔! 부러진다고. 도일이 더 세게 비틀었습니다. 그리고 준호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쓰러뜨렸습니다. 으악! 준호가 바닥에 엎어졌습니다. 도일이 무릎으로 준호의 등을 눌렀습니다. 박준호, 넌 체포됐다. 아파, 팔 부러져. 이거 과잉 진압이야. 시끄러워. 도일이 수갑을 꺼내 준호의 양손을 등 뒤로 묶었습니다. 찰컥 소리와 함께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너 지금 제목이 몇 개인지 알아? 난 몰라. 난 그냥 중간에서. 도일이 준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준호는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입꼬리엔 여전히 비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뭐가 그리 당당해? 도일이 물었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아기가 가득했습니다. 장인어른, 아니 경감님. 결국 지수도 끝장이에요. 영상은 이미 퍼졌을 거고. 그 말에 도일의 이성이 끊어졌습니다. 다 알 거예요. 회사 사람들, 친구들, 친척들 다들 볼 거라고. 경찰 딸이 그런 짓 했다고 소문날 거예요. 도일의 주먹이 올라갔습니다. 30년 형사 생활 단 한 번도 용의자를 개인적 감정으로 때린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놈은 자신의 딸을 파괴한 악마였습니다. 주먹이 준호의 얼굴을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퍽! 으악! 코피가 터졌습니다. 도일이 준호의 멱살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여자들 앞에서만 강한 척하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만 골라 괴롭히는 너 같은 놈은 주먹이 약이다. 준호가 피를 뱉으며 웃었습니다. 때려요. 더 때려요. 경찰이 폭행했다고 신고할 거니까. 도일이 다시 주먹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번엔 더 세게 칠 생각이었습니다. 경감님, 최경희가 달려와 도일을 말렸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이놈은 그럴 가치도 없습니다. 도일이 거친 숨을 내쉬며 주먹을 내렸습니다. 형사들이 준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박준호, 당신은 체포됐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가 끌려가면서도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경감님, 피해 여성들 상태 확인했습니다. 어때? 육체적으로는 큰 부상은 없습니다. 영양실조와 탈수 증상이 있고 정신적 충격이 심합니다. 도일이 구급차 쪽을 봤습니다. 담요에 쌓인 여성들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있었습니다. 신원 확인됐나? 네, 모두 결혼했거나 연인이 있던 여성들입니다. 수법이 같았겠지. 영상으로 협박하고. 김태훈 경사가 노트북을 들고 왔습니다. 경감님, 이거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감님, 노트북 확보했습니다. 불법 영상 파일이 수백 개 있습니다. 이수진 경위가 보고했습니다. 계좌 내역도 있습니다. 월 매출이 50억이 넘습니다. 도일이 준호를 노려봤습니다. 그 돈이 다 어디로 갔지? 계좌 추적 중입니다. 김정호 명의 계좌로 대부분 입금됐다가 여러 계좌로 분산됐습니다. 창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피해 여성들이 구급차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도일을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새벽 3시 도일은 지친 몸을 이끌고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기도 전에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지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뛰어나왔습니다. 아빠, 그 순간 도일의 눈앞에 다른 장면이 겹쳐졌습니다. 아빠! 6살 지수가 유치원 가방을 메고 현관으로 뛰어나오던 모습. 앞니가 빠져 해벌쭉 웃으며 아빠 왔다! 하고 품에 뛰어들던 그 작은 아이. 시간이 흘러도 도일의 눈에는 지수가 여전히 그 꼬마 그대로였습니다. 보호해줘야 할 작고 여린 딸이었습니다. 지수야.
도일이 딸을 꼭 안았습니다. 지수가 아버지 품에서 흐느꼈습니다. 다 끝났어요? 정말 다 잡았어요? 그래, 다 끝났어. 도일이 딸의 어깨를 잡고 정면으로 봤습니다. 이렇게 힘든 일이 있었으면 아빠한테 빨리 말했어야지. 왜 혼자 그동안 참았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아빠, 너무 무서워서 말할 수가 없었어요. 지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어요. 늦은 게 어딨어. 아빠가 있는데. 도일이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가 형사인 거 알면서도 말 못했어요. 아빠한테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딸이 이런 꼴이 됐다는 걸. 도일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넌 내 딸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소중한 딸이고 실망. 내가 너한테 실망할 일은 없어. 넌 아무 잘못 없어. 지수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말요? 도일이 잠시 딸을 바라봤습니다. 27살의 성인 여성. 하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무릎이 까져서 울면서 뛰어오던 7살 지수가 보였습니다. 수학 문제를 못 풀겠다며 눈물 글썽이던 12살 지수가 보였습니다. 아빠 눈에는 지수가 아직 그 어릴 때 꼬마 그대로야. 도일이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처음 학교 갈 때 아빠 손 꼭 잡고 가던 그 아이. 무서운 꿈 꿨다고 한밤중에 아빠 방에 와서 같이 자자고 하던 그 아이. 지수가 작게 웃었습니다. 아직도 그렇게 보여요? 그럼 평생 그럴 거야. 내가 30이 되고 40이 되어도 아빠한테는 늘 지켜줘야 할 어린 딸이야. 지수야, 아빠가 다 해결했으니까 넌 이제 아무 걱정도 하지 마. 근데 영상은 준호가 이미 퍼뜨렸다고. 그것도 다 해결할 거야. 내일 아침 일찍 사이버 수사팀에 요청해서 내 모든 기록 다 삭제시킬 거야. 서버에 있는 것도 누군가 다운받은 것도 다 추적해서 없앨 거야. 그게 가능해요? 당연하지. 그리고 설사 어딘가 남아있다 해도 그걸 유포하는 순간 그 사람도 범죄자가 돼. 감히 못할 거야. 지수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지수야, 도일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넌 피해자야. 부끄러워할 것도 숨을 것도 없어. 잘못은 그놈들이 한 거고 벌은 그놈들이 받을 거야. 네, 알겠어요. 심리 상담도 받자. 전문가 도움을 받으면 더 빨리 회복할 수 있어.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 응,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아빠 아니었으면. 됐어. 아빠가 당연히 할 일 한 거야. 도일이 딸을 다시 한번 안았습니다. 이제 자. 많이 피곤할 거야. 아빠는요? 아빠도 조금 있다 잘게. 보고서 정리 좀 하고. 지수가 방으로 들어가다 돌아섰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지수가 방문을 닫았습니다. 도일은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찍은 사진. 그때 지수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딸 잘 지켰어. 늦었지만 지켰어. 도일은 피곤한 몸을 일으켜 서재로 향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써야 했고 내일 아침 사이버 수사팀과 미팅도 잡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잠시 창밖을 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지수에게도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301호 법정. 피고인 박준호, 최후 진술하십시오. 판사의 말에 준호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깔끔하게 빗은 머리, 검은 정장. 마치 성실한 회사원처럼 꾸민 모습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그저 비즈니스를 했을 뿐입니다. 콘텐츠 산업은 합법적인 산업입니다. 저는 단지 플랫폼을 제공했을 뿐이고 출연자들과 계약을 맺었을 뿐입니다. 검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피고인, 협박과 감금은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준호가 검사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약간의 의견 충돌이 있었을 뿐입니다.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늘 있는 일 아닙니까? 계약 조건에 대한 재협상, 수익 배분에 대한 논의. 그런 것들이 왜 협박이 됩니까?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사적인 영상을 빌미로 잠깐, 준호가 손을 들어 검사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 영상들은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촬영한 것입니다. 준호가 판사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재판장님, 모든 것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었고 출연자들이 서명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와서 후회하는 것을 제 탓으로 돌리는 겁니다. 당시에는 돈이 필요해서 동의했고, 이제는 부끄러우니까 저를 범죄자로 만드는 거예요. 방청석에서 피해자 가족들이 분노에 신음을 냈습니다. 오히려 저야말로 피해자입니다. 한도일 경감에게 폭행당했습니다. 공권력을 이용한 사적 보복이었습니다. 피고인 본 사건과 관계없는 관계 있습니다. 준호가 판사의 말을 끊었습니다. 딸의 부끄러운 과거를 숨기기 위해 저를 희생양으로 만든 겁니다. 경찰의 힘으로 증거를 조작하고. 피고인 주의하십시오. 판사가 법봉을 쳤습니다. 준호가 눈물까지 글썽이며 호소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저는 그저 열심히 살려고 했을 뿐입니다. 이 억울함을 반드시 밝히겠습니다. 끝까지 항소하고 상고해서 제 결백을 증명하겠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그럼 이제 피해자 측 최후 진술을 듣겠습니다. 한지수 씨, 지수가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증언대에 서는 순간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는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재판장님, 먼저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지수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준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첫 번째 증거입니다. 피고인이 삭제했다고 생각한 통화 녹음 파일입니다. 지수가 USB를 제출했습니다. 야, 한지수, 내 말 안 들으면 내 인생 끝이야. 회사 망신 주고 싶어? 그만하고 싶으면 시키는 대로 해. 두 번째 증거입니다. 지수가 다른 서류를 들었습니다. 삭제된 카카오톡 메시지 복구 내역입니다. 디지털 포렌식 전문 업체에서 복구했습니다. 오늘 못 벌면 내 부모님 직장에도 보낸다. 제발 그것만은. 그럼 알아서 해. 그리고 절대 친구랑 가족한테 연락하지 마. 내가 매일 감시하는 거 알지? 지수가 준호를 똑바로 봤습니다. 준호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세 번째 증거입니다. 병원 진단서입니다. 지수가 여러 장의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모두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입니다. 재판장님, 저 사람은 자기보다 나약한 사람에게는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지수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쥐고 흔들면서 온갖 만행을 아무렇지 않게 저질러온 악마입니다. 저는 처음에 사랑한다고 믿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다고 해서 도와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피해자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숨지 않겠습니다. 저처럼 고통받는 여성들이 더는 없기를 바랍니다. 피고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을 선고해 주십시오. 그것만이 정의입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변호사와 급히 뭔가를 상의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의 얼굴에는 아까의 뻔뻔함이 사라지고 공포만 남아 있었습니다. 30분 휴정 후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도일이 지수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쌌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아빠, 이제 정말 끝인 거죠? 그래, 이제 끝이야. 준호가 법정을 나가면서 도일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에는 이제 두려움만 가득했습니다. 강자 앞에서는 한없이 약한 비겁한 인간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6개월 후 봄날의 아침, 아빠, 어서 오세요. 지수가 환한 미소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카페 봄이라는 작은 간판이 봄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조용한 주택가 골목에 자리 잡은 아담한 카페였습니다. 오늘도 아메리카노? 도일이 카운터 앞에 서며 물었습니다. 아빠, 카페인 많이 마시면 안 좋아요. 벌써 집에서 한 잔 드셨잖아요. 지수가 잔소리를 하며 웃었습니다. 예전의 밝은 모습이 많이 돌아왔습니다. 일주일에 2번 심리 상담을 받으며 꾸준히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시원한 캐모마일 차 드릴게요. 그래, 내가 주는 대로 마실게. 도일이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왔습니다. 카페 안에는 이미 동네 주민 몇 명이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일찍 나오셨네요. 옆 테이블의 동네 아주머니가 인사했습니다. 네, 출근 전에 딸 얼굴 좀 보고 가려고요. 따님이 참 예쁘고 차도 맛있게 내려요. 우리 동네 명소가 됐어요. 지수가 캐모마일 차를 가져왔습니다. 예쁜 찻잔에 노란 꽃잎이 떠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 일찍 들어오세요. 저녁 같이 먹어요. 그래, 오늘은 일찍 들어갈게. 옆 테이블에 앉은 젊은 커플이 태블릿으로 유튜브를 보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화면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해당 조직은 지난달 검거된 김정호 일당과 연계된 조직으로 이번 수사로 추가 범인 15명이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구제와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도일 경감이 이끄는 강력 1팀은 이번 수사로 경찰청장 표창을 받을 예정입니다. 와, 미친, 이런 나쁜 새끼들이 있네. 뭔데? 여자가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인천에서 여자들 감금하고 방송시켰다고. 헐, 진짜 인간이야? 남자가 계속 읽었습니다. 피해자가 20명이 넘는데 징역 얼마나 나올까? 여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남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뻔하지. 유명 로펌 변호사 사서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발버둥 치겠지. 에이, 그래도 이 정도면 제대로 처벌받겠지. 글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원. 돈 있는 놈들은 다 빠져나가잖아. 여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상은 정말 돈이 전부인가? 그래도 이번엔 제대로 잡힌 것 같아. 경찰이 증거를 완벽하게 확보했대. 젊은 커플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세상에 정의는 있겠지. 있어야지. 안 그럼 피해자들이 너무 불쌍해. 그들이 카페를 나갔습니다. 지수가 테이블을 치우러 왔습니다. 지수야, 도일이 딸을 불렀습니다. 네, 아빠. 괜찮아? 지수가 잠시 멈춰서서 아버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도일이 시계를 봤습니다. 슬슬 가야겠다. 도일이 카페를 나섰습니다. 지수가 문 앞까지 나와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빠, 조심히 가세요. 도일이 뒤돌아 손을 흔들었습니다. 지수의 얼굴에 진짜 미소가 있었습니다.